법인이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는 여전히 법인 대표에게 연대보증을 씌우고 있습니다. 당국이 이 마지막 남은 연대보증을 없애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정부가 6조 7천억 원의 추가 경정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이를 통해 재난 수준인 미세먼지를 줄이고 경기 침체 우려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목적입니다. 삼성전자가 투자금액 133조 원 규모의 반도체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통해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시스템 반도체를 비롯한 비메모리 사업에서도 글로벌 1위를 달성하겠다는 포부입니다. 현대차가 올 1분기 영업이익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21% 증가했습니다. 제네시스 G90과 팰리세이드와 같은 신차들의 판매 호조가 실적 개선을 견인했습니다. 센 뉴스 플러스 잠시 후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뉴스 플러스 양한나입니다. 친지 대출에 보증을 섰다가 폐가망신했다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실 텐데요. 이런 사회적 폐해를 없애기 위해서 친지가 서주는 제3자 연대보증은 없어졌지만 여전히 살아있는 연대보증이 있습니다. 바로 법인이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법인 대표에게 씌우는 연대보증입니다. 이 연대보증으로 한 번 쓰러진 기업인은 재기할 기회가 없어지는데요. 당국이 마지막 남은 이 법인 대표자 연대보증을 없애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고현정 기자입니다. 금융당국이 지난 2014년 시작된 금융공공기관의 연대보증 폐지 이후 부실이 발생했는지, 발생했다면 어떤 규모인지를 조사 분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도출된 결과를 기보나 신보의 보증심사 시스템이나 사후 관리 시스템에 우선 반영하고 민간 은행권에서도 연대보증이 폐지되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연대보증이 없는 상황에 맞춤형으로 작동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해나가려고 해요. 근데 이렇게 이제 신기부가 해나가는 것들이 이제 은행권한테는 하나의 좋은 사례가 될 거예요. 네. 이제 나중에 이제 스스로 기업 여신 시스템을 개선하거나 고도화할 때 오늘 김용범 금융부위원장은 금융공공기관 연대보증 전면 폐지 1주년을 맞아 보증 폐지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당초 우려했던 중소기업 금융위축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연대보증이 완전 폐지된 뒤 오히려 신규 보증 지원 금액이 늘었고 특히 업력 7년 이내 창업기업 지원 규모가 크게 증가했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위는 또 지난 1년간 학자나 연구원들이 창업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을 뿐 아니라 실제로 한 청년이 고시원 총무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떠오른 아이디어만으로 3억 원이 넘는 사업화 자금을 연대보증 없이 지원받아 작년 여름 창업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신용정보원의 연구 용역을 의뢰해 지난 2014년부터 시작된 금융공공기관 연대보증 폐지 이후 부실률을 분석할 계획입니다. 금융당국은 공공기관 연대보증 폐지 이후 오히려 신규 보증이 늘어나고 기업 창업이 활기를 띠면서 부실률 우려가 줄어든 것으로 보고 향후 실증적 데이터 분석을 통해 연대보증이 없어도 되는 금융권의 새로운 신용평가 시스템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기술력을 담보로 하는 기술금융에 적극적인 민간은행에 등급을 매겨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물론 중소창업기업인이 부동산 이외의 자사의 기계 등 동산을 담보로 또는 혁신적인 영업력을 기반으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기업 여신 인프라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실제로 유관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 역시 연대보증 폐지 1년 성과는 고무적이라며 이런 식으로 문화가 무리 없이 안착된다면 민간에서도 충분히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은행권 관계자는 연대보증을 없애면 손실보전 리스크가 분명하기에 아직 완전 폐지하기는 어렵다면서도 다양한 심사지표가 마련된다면 굳이 인적담보를 고집할 이유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경제TV 고현정입니다.
정부가 7조 원에 육박하는 추가 경정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세 번째인 이번 추경은 재난 수준인 미세먼지 대응으로 주목을 받았지만 재원 재분을 보면 민생 지원을 목적으로 삼은 경기 대응에 무게가 실렸습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정부가 6조 7천억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안을 마련했습니다. 재난 수준에 다다른 미세먼지를 줄이고 경기가 가라앉는 것에 대응하기 위해서입니다. 정부는 오늘 임시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한 추경안을 내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전체 6조 7천억 원 중 2조 2천억 원은 미세먼지 대응 등 국민 안전에 쓰이고 4조 5천억 원이 선제적 경기 대응과 민생경제 긴급 지원에 투입됩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미세먼지 등 국민 안전과 선제적 경기 대응이라는 두 가지 시급한 과제를 해결하고자 추경안을 마련했다면서 이번 재원 배분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추경이 올해 경제 성장률을 0.1%포인트 끌어올리고 미세먼지 7천 톤이 줄어드는 효과가 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또 경기 대응 예산 중 1조 8천억 원을 일자리 예산에 추가 투입해 직접 일자리 7만 3천 개를 만들 계획입니다. 추경 재원으로는 지난해 결상잉여금 4천억 원과 특별회계, 기금의 여유자금 2조 7천억 원이 우선 활용됩니다. 나머지 3조 6천억 원은 적자국채를 발행해 조달합니다. 현 정부가 추경 편성을 하면서 적자국채를 찍는 것은 처음입니다. 다만 정부는 지난해 초과세수를 활용해 국채 발행을 대폭 줄였기 때문에 재정 건전성 관리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경제TV 유민호입니다. 삼성전자가 투자금액 133조 원 규모의 반도체 비전 2030을 발표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지난 1월 제시한 시스템 반도체 세계 1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공개한 겁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삼성전자가 앞으로 10년간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를 키우기 위해 133조 원을 투자합니다. 이처럼 통큰 투자에 나선 건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위해서입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용도의 메모리 반도체 분야 세계 1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는 미국과 중국 등에 밀려 존재감이 미약한 게 사실입니다. 그간 취약했던 데이터 처리 목적의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도 글로벌 1위를 목표로 한 이번 비전 발표는 삼성전자가 반도체 전 분야를 평정하겠다는 선언인 셈입니다. 이를 위해 2030년까지 국내 R&D 분야에 73조 원, 최첨단 생산 인프라에 60조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설계 능력을 좌우할 전문 인력도 15,000명 채용합니다. 이렇게 되면 연평균 11조 원의 R&D와 시설 투자가 집행되고 생산 능력이 늘어나면서 42만 명의 간접 고용 유발 효과가 예상됩니다. 이 과정에서 국내 중소 반도체 업체들과의 협업도 강화합니다. 국내 중소 반도체 업체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삼성이 개발한 각종 설계와 불량 분석 툴 등을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삼성전자는 향후 화성 캠퍼스 신규 국자회선 라인을 활용해 생산량을 증대하고 국내 신규 라인 투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현대자동차는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8,249억 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21.1% 증가했다고 공시했습니다. 매출액은 24조 원에 육박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9%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의 경우 시장 전망치를 소폭 웃도는 수준이며 영업이익률도 3.4%로 작년 1분기 3%보다 0.4%포인트 높아졌습니다. 지배기업 소유주 지분 순이익은 8,295억 원으로 역시 작년 동기 대비 24.2% 증가했으며 작년 4분기 1,000억 원 수준의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했습니다. 현대차는 제네시스 G90과 팰리세이드 등 최근 출시한 신차들의 판매 호조가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졌다며 특히 팰리세이드가 산타페와 SUV 판매 증가를 이끌어 1분기 수익성이 작년 동기 대비 나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현대차의 1분기 글로벌 시장 판매량은 102만 대를 소폭 넘겨 작년 동기 대비 2.7% 감소했습니다.
하반기부터 금융회사와 현금 입출금 거래를 했을 때 기록이 남는 최소 금액 기준이 2천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낮아집니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금융사의 고액 현금 거래 보고 기준 금액을 기존 2천만 원 이상에서 1천만 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준 금액을 낮추는 건 자금 세탁 감시망을 강화하는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운용하는 미국과 캐나다, 호주 등 역시 기준 금액을 $10,000, 우리 돈으로 1,144만 원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고액 현금 거래 보고는 금융사와 고객 간 거래 중 고객이 현금을 금융사에 입출금하는 행위를 보고하는 절차로 이체나 송금은 보고 대상이 아닙니다. 지난주 보험상품 사업비 및 수수료 개선을 위해 열린 공청회 자리에서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과도한 보험 사업비를 고수하면 보험 시장은 소멸한다라며 보험 사업비에 대해서 칼을 빼들었습니다. 윤석권 금융감독원장은 취임 때부터 보험사와의 전쟁을 선포하기도 했는데요. 당국이 이렇게 질타하는 보험 사업비의 문제가 무엇인지 오늘 이슈플러스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보험연구원 정원석 박사와 금융팀 이하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이 기자, 이 당국에서도 질타하고 있는 보험 사업비가 대체 어떤 겁니까? 사업비는 크게 계약 체결비와 계약 관리비로 나뉩니다. 계약 체결비는 쉽게 말해서 새로운 고객을 모집하는 데 드는 비용인데요. 보험 설계사 수당과 또 GA라고 하죠. 법인 보험 대리점에 지급하는 돈입니다. 계약 관리비는 보험사가 사업을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입니다. 인건비와 교육비 그리고 임대료 등으로 쓰입니다. 네, 보험 사업비에 대해서 들어봤는데 이 보험 사업비가 문제가 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험 시장은 다른 금융권에 비해서 정보비 대칭이 큽니다. 소비자는 보험 상품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하는 반면에 판매자인 금융사에게는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구조도 복잡하고 세부적인 내용을 소비자들이 알기가 어렵기도 하죠. 보험료는 매달 내고 있는데 그 보험료가 매달 어떤 구조 속에서 쓰이고 만약에 사고가 났을 경우에 보험금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소비자들이 파악하기가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보험 사업비에 대해서 자세한 정보를 소비자들은 모르는데 판매자들은 다 알고 있는 거죠. 이렇다 보니 보험사들은 소비자들이 매달 내고 있는 보험료를 사업비 명목으로 많이 챙기려고 하고 정작 보험 상품의 존재 목적인 고객 위험 보장이 잘 안 된다는 게 문제점으로 많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번엔 정원석 박사님에게 여쭤보겠습니다. 박사님, 보험료의 구성이 어떻게 됩니까? 예, 보험료는 기본적으로 위험 보장을 위한 위험보험료와 그리고 적립금 적립을 위한 저축보험료, 그리고 보험사의 인건비 또 판매 모집 수수료 등을 충당하기 위한 부가보험료 혹은 사업비로 구성이 됩니다. 네, 그러면 이 사업비가 보험료에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네. 보험사에서는 그 전체 보험료 중에 사업비를 몇 %까지 책정을 합니까? 예, 기본적으로 보험회사는 사업비를 자율적으로 책정할 수 있게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비용을 지출을 하고 계약자께서 보험을 해지하실 때 그때 보험 적립금의 일정 부분을 공제하고 남는 부분을 돌려드리도록 하고 있고요. 법에서는 그래서 그런 해지를 너무 많이 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표준해약 공제액이라는 제도를 해놔서 그래서 그 비용 이하로 공제를 하도록 해놓았습니다. 네, 보험사가 그 수익을 내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이 기자 어떻게 됩니까? 네, 크게 두 가지인데요. 보험 차익과 그리고 사업비입니다. 보험사들은 유능한 계리사를 고용을 해서 사고율을 정확하게 예측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보험사가 암보험 상품을 팔았을 때 그중에 몇 명이나 나중에 이제 암에 걸려서 보험금을 줘야 할지 계산을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보험료를 그렇게 해서 책정한 뒤에 상품을 팔아야 합니다. 보험사 계산보다 환자가 줄면 보험사는 이익이 생기는 거고 생각보다 환자가 많아서 보험금을 많이 지급하게 되면 보험사가 손해를 봅니다. 거기서 생기는 차익을 보험 차익이라고 하는데요.
미래 질병이나 사고율을 정확하게 예측을 해서 보험 차익을 챙기는 것은 보험사의 본질적인 경쟁력입니다. 금융당국이 문제를 삼는 것은 이 보험 차익이 아닙니다. 보험 차익을 많이 챙길 수 있는 보험사는 실력이 있는 보험사죠. 문제는 그렇지 못한 보험사들입니다. 불안전 판매라고 하죠. 상품은 별론데 설계사들이 상품이 좋은 척 포장을 잘해서 판매하는 사례들, 그리고 유명한 연예인을 고용을 해서 광고비에 너무 많은 돈을 쓰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보험 사업비가 커지면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걸까요? 네, 보험의 사업비가 커지게 됐을 때 이게 이제 특히 보장성 보험 같은 경우에 보험의 사업비가 올라가는 것만큼 모집 수수료가 많아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실 수수료 자체가 올라가는 거에 자체 크게 문제라기보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보험을 파시는 분들이 이제 보장성 보험을 더 팔려는 유인을 갖게 되고요. 그렇게 됐을 때 저축성 보험이 필요하신 분께 비슷한 보장성 보험을 더 권한다던가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연금이 필요하신 분들께 종신연금을 가입을 권유를 해서 이 종신보험이 나중에 연금처럼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신보험을 연금처럼 팔아서 문제가 됐었던 적이 있는데요. 그런 것처럼 수수료가 더 많은 상품을 팔려는 유인을 갖게 돼서 그래서 정확한 정보 전달이 좀 어려워지고요. 그렇게 됐을 때 가입자의 만족도도 떨어지게 되고 그것은 결국 또 보험업계의 신뢰도 저하로 이어져서 설계사와 보험회사도 또 피해를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보험 사업비 문제가 왜 아직까지 개선이 되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네, 만약에 A 회사가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이제 점유율 확대를 위해서 모집 수수료를 과도하게 지급을 하게 되면 라이벌 업체인 B 회사 혹은 C 회사가 가만히 있다가는 더 큰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또 같이 많은 수수료를 지급하면서 이제 같이 경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을 경제학에서는 이제 죄수의 딜레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수수료 경쟁이 격화될 경우에 이제 모집 질서가 문란해져서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 전달이 되지 않고 이런 부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소비자와 보험회사 그리고 설계사 모두의 피해로 이어지게 되고요. 또 장기적으로는 이렇게 수수료 경쟁으로 인한 손해를 결국에 가서는 어느 순간에 메꿔야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보험료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현재 당국에서도 이 사업비 문제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는 만큼 뭔가 제도적으로 개선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예, 그래서 이러한 과도한 수수료 경쟁을 막고 정확한 정보 전달이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공청회에서 제가 발표했던 내용은 그래서 올바른 정보 전달을 위해서 보장성은 보장성으로 판매되고 저축성은 저축성으로 판매될 수 있도록 하자라는 큰 원칙을 제시를 했고요. 그래서 여태까지는 보장성 보험에 섞여 있는 저축성 보험료에 대한 해약 환급금을 줄여서 그래서 보장성 보험을 저축성처럼 팔게 하고자 하는 유인을 줄이도록 하자라는 제안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수수료 경쟁이 너무 심화되는 것을 막게 하기 위해서 적어도 첫 해 모집한 수수료는 계약자가 낸 첫 1년 동안 낸 보험료보다는 적게 하자.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보험 계약자에게 서비스를 제공을 강화하기 위해서 수수료를 지금은 한 1년에 한 90%까지도 주고 있는데 전체 수수료의 수준은 그대로 두더라도 한 2년, 3년 동안 나눠서 좀 분급을 하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 보험 사업비 논란에 대해서 정원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과 이하라 기자 모시고 말씀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이트진로가 다음 달 1일부터 참이슬 소주의 공장 출고 가격을 6.45% 인상합니다. 하이트진로는 참이슬 후레쉬와 참이슬 오리지널의 공장 출고 가격을 병당 1,015.7원에서 1,081.2원으로 65.5원 올린다고 밝혔습니다. 공장 출고 가격이 인상되면서 소매점과 식당에서도 가격 인상이 불가피합니다.
주류 업계에서는 참이슬 소주 출고가가 65.5원 오르면 대형 할인점 등에서는 소매 가격을 100원 안팎 올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식당과 주점에서는 이미 소주 한 병에 5,000원을 받는 곳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주류 가격은 이미 몇 달 전부터 들썩였습니다. 맥주 시장 1위인 오비 맥주는 이달 초 주요 제품 출고가를 평균 5.3% 올렸습니다. 위스키 업계에서도 1위 업체인 디아지오 코리아가 최근 주요 제품 가격을 평균 8% 올리는 등 가격 인상 조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생수나 세탁세제 등 소비자들의 생활과 밀접한 필수품의 가격이 작년보다 크게 올랐습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는 지난 1분기 서울 시내 유통업체 420곳에서 판매하는 38종의 생활 필수품 가격을 조사한 결과 21개 품목 가격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가격이 많이 뛴 상위 10개 품목의 상승률이 평균 6.6%에 달했습니다. 상승폭이 가장 큰 품목은 세탁세제로 작년 1분기 대비 11%나 가격이 뛰었습니다. 이 밖에 어묵은 9.7%, 과자는 8.1% 올랐고 우유 8%, 냉동만두와 생수, 두루마리 화장지, 즉석밥 등도 모두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물가감시센터는 이번 조사에서 가격이 오른 품목들은 소비자들이 구매를 줄이기 어려운 필수 소비재들인 만큼 물가 당국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계절은 사람들의 심리에 많은 영향을 줍니다. 봄이 되면 여성들의 마음이 밝아지고 긍정적으로 변하는 데 반해 가을이 되면 남성들이 더 이성적으로 변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주식시장에도 이런 계절적인 특징이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주식과 계절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방기선 K웨더 예보센터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센터장님, 이 주식시장은 매년 1월마다 상승하는 1월 효과라는 얘기가 있다고 하던데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증시가 연중 특정한 시기의 강세 또는 약세를 보이는 경향을 나타내는 이런 현상을 캘린더 효과 또는 계절 효과라고 부르는데요. 오랜 주식시장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미국 증시에서 지어진 말입니다. 1월 효과란 1월의 평균적인 수익률이 1월을 제외한 나머지 달의 평균적인 수익률보다 높게 나타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 이론은 와첼에 의해서 처음 주장이 되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06년 발표된 국내 한 증권회사의 자료에 따르면 1980년 이후 코스피는 1월에 평균 3.9%포인트 올랐는데 2월에서 12월 상승률은 0.91%포인트에 그쳤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26년간의 데이터로 보면 확실히 1월 효과가 있다는 거네요. 네, 그렇죠. 1월 효과의 원인은 새해를 맞아서 주식 분석가들이 낙관적인 수치와 전망을 제시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가 고조된다는 점이 있고요. 또 1월에는 유망한 업종을 미리 매수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매매에 임한다는 점, 또 연말이나 연초에 집중된 각종 보너스 지급금들이 증시로 흘러든다는 점 등 다양한 요인들이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연초 증시와 맞물리는 계절적인 효과로 산타 랠리도 있습니다. 네. 산타랠리라면 성탄절을 전후로 증시가 상승하는 현상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산타랠리란 크리스마스를 전후로 연말과 신년초에 주가가 강세를 보이는 현상입니다. 크리스마스와 1월 1일 사이의 주간에 주가가 강세를 보이는 경향인데요. 사람들은 산타크로스가 투자자들에게 선물을 준다는 뜻으로 산타랠리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원인으로는 가족이나 친지들에게 크리스마스를 맞아 선물을 하기 위해서 소비를 함으로 내수가 증가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해당 기업의 발전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그 기업의 주식을 매입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나 경기의 선순환으로 이어지면서 증시 전체에 강세 현상이 나타나 주가는 상승한다는 겁니다. 네, 이 산타랠리란 용어가 미국에서 생긴 것처럼 미국 증시에 특히 많은 영향을 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아무래도 우리나라보다는 미국 증시가 산타랠리 효과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름이면 찾아오는 썸머랠리도 있습니다. 썸머랠리는 여름을 뜻하는 썸머와 주식 용어의 랠리의 합성어인데요. 매년 초여름인 6월에서 7월까지 주가가 크게 상승하는 여름철 주식시장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서머랠리는 미국에서 펀드 매니저들이 여름 휴가를 떠나기 전에 미리 주식을 사두면서 증시가 오르는 것에서 유리한 말이라고 하는데요. 역시 이것도 뭐 우리나라보다는 여름 휴가가 긴 선진국 증시에서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서머랠리는 주식 상승기에 잘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흥미로운 것이 시장이 하강기일 경우는 반대로 주식을 팔고 휴가를 떠나려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주식 수익률을 떨어뜨리는 역할도 한다고 해요. 1월 효과나 주말 효과는 실증적으로 분석되고 그 이유도 제시가 되었지만 서머랠리는 이런 명확한 증거가 없다 보니까 부정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요. 이런 계절 효과는 활용하되 정확한 분석을 바탕으로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이 맞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센터장님 말씀대로 늘 정확한 분석은 기본적으로 해야 되고요. 주식시장의 계절 효과는 활용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센터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센 뉴스 플러스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